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한 분의 특별한 또 게스트를 모시고 우리 북한 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분은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북한 마양도 해군기지에서 군복무를 하셨던 최서량 씨를 모시고 인터뷰했는데, 오늘은 최서량 씨의 누이 동생 최수양 씨를 모시고, 이분 또 북한 군에서 최전방 부대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 참 표정 보면 네. 함경도, 예전에 양강도도 함경도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자라서 군까지 가서 노동당 입대하면 엄청 셀 것 같은데 이미지가. 네. 안 그래요, 전혀. 군은 몇 살 때 가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갔으니까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나이에 군에 가서 고생하셨네. 네. 언니하고 몇 살 차이죠? 언니랑 저 2년 2년 차입니다. 차이고. 네. 근데 언니가 해군에 가는 거 보고 군에 입대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잘할 때 나는 군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니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언니가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언니가 마영도에서 군 생활을 했고, 고등학교를 제가 마영도에서 다녔거든요. 저는 마영도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마영도에서 군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언니가 군에 나갈 때는 내 집에서 좀 힘을 썼었고, 그리고 제가 군에 나갈 때는 집에서 정말 반대가 컸어가지고 그냥 내가 알아서 군 생활 해라라고 한 케이스였어요. 둘째가 서러운 이유가 있네. 네. 언니는 마영도 가서도 친척들도 있었으니까 좀 네. 군생활 편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동생은 군대 가서도 고생했네. 그냥 믿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언니보다 먼저 탈북을 했어요. 네, 근데 형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3자매인데요.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제가 둘째입니다. 둘째. 그러면 동생도 한 2살 터울의 동생 있어요? 동생은 저랑 띠동갑이라 지금 대학교 졸업반입니다. 북한에 군에 입대할 때 네. 실은 남자들은 거의 가야 되지만 네. 여성들은 철저히 자원제인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군에서 여성 군인이 부족하면 이제 학교들에서 조금 지원을 하라고 선생님들이 좀 부추기는 게 있는 것 같고, 제가 입대할 해에는 여성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가 4반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여성 입대자가 한 학년 전체 다 해서 3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뭐 한 절반이 군대 가고 그런 건 아니네요? 아니에요. 저희가 입대할 때는 정말 원하는 친구들이 좀 노력을 해서 가는 편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티오가 3명이면 가겠다는 사람 열이면 막 경쟁하고 뇌물 주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건가요? 이제 동원부 지도원들하고 좀 이제 뭐 뇌물 주고받고 하는 형식으로 가기도 하고 합니다. 참 동원부는 보내들 놈 안 보내서 뇌물 받고. 맞아요. 또 뭐 가게 해서 또 뇌물 받고. 그렇게 뇌물 주면서 꼭 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언니의 영향도 좀 있었고, 그래서 언니가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양도에서 학교 생활하면서 언니를 한 2번 정도 봤었는데 해군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학교에 있을 때 언니가 왔구나. 언니가 입대해서. 가끔 왔었어요. 그래서 자주 나오지는 못하고 또 군 생활이 그렇게 막 여유롭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 2번 정도 봤었는데 해군복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언니 군에 입대할 때도 그 다른 그 뭐 육군이나 이런 공군에 비해서 해군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멋있죠? 네, 그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제 북한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군경력이 있고, 그리고 입당을 하려면 그러고 나서 뭐 학력까지 갖추면 이제 조금 발판을 다졌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당하고 뭐 군생활 경력 갖추려고 이제 출시하려고. 네, 그래서 입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왜 반대하셨대요? 북한이 군생활 실정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인데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겪어야 할 그런 힘든 생활 환경을 잘 아시다 보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군대 갔다 오면 망가지 온다 막 이러면서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제 저희 때가 군대들 생활이 넉넉할 때가 아니었어가지고 영양실조.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굳이 고생을 사서 하겠냐.
그러면 그 목표는 해군에 가는 거였겠네요. 해군복이 모셔서. 이제 해군에 갈 수 있으면 정말 바람은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냥 그 북한에서 운명조라고 하거든요. 누구도 봐주지 않고 그냥 자원해서 입대하는 경우를 해서 그냥 보내지는 운명조. 네 보내지는 곳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운명조란 건 그냥 하늘에 맡긴다. 맞아요. 그런 네. 거네요. 열차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신계 역전에 도착을 했었거든요. 그 역전에 도착할 때까지 몰랐어요. 어디 부대인지 그리고 지역도 몰랐어요. 어디. 신계도 산이 많은 데 아니에요? 산도 많고 벌도 좀 있고 그런 지역이에요. 병정도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거는 알았죠. 왜냐면 알았어요? 군복을 입으면 그 육군복이나 해군복은 아예 다르니까. 그래서 육군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여성도 가서 뭐 어떤 포부대 가는 것도 있고, 뭐 간호사 되는 것도 있고, 다 다양한데. 네, 그거를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저희 부대로 가는 인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은 열차를 타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 부대로 가는 여성, 남성 군인들 다, 그 초모생들 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00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여성들이 한 10 몇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또 집에서 빽이 있어서 그쪽 부대에 뭐 봐줄 사람이 있어서 나간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원래 그런 친구들 이야기를 뭐 디테일하게는 안 하는데 포부대 이런 데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열차가 가는 도중. 근데 포부대 간다면 가슴이 손뜨겠겠다. 왜냐면 최악의 여성들한테 포부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선택에 그런 여지가 없고. 네, 없어서 그냥 마음 굳게 먹고 갔어요. 신계라는 지역에 대해서 여기 시청자분들도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거기 웅크리고 있다가 우르르 쓸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한군이 엄청 많은 지역인데 최전방 맞죠? 맞아요. 네, 그쪽인데 아마 군인들이 그냥 거기는 돌 10개 던지면 7개가 군인들 머리에 떨어지는 맞아요. 맞죠? 네, 민가보다 군인 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부대 갔어요? 제가 생활했던 부대가 5.18 훈련소라고 하면 한 군단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대고 포부대. 포부대 가긴 갔구나. 네, 포부대였어요. 그 예전에 김정일 때는 저희가 북한도 뭐 축포 행사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명절 때마다. 그래서 저희 부대가 그런 포부대이면서 뭐 축포 행사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이런 부대였어요. 주로 어떤 포들이 있어요, 그 부대는? 제가 간호사 직종이었어가지고 자세하게 다는 모르지만 제가 본 것들은 그 북한에서 주체포라고 하는 주체포. 네, 그런 자주포인가요? 170mm 곡선포 네, 이런 맞아요. 거. 네, 그런 포들을 좀 많이 봤었고 뭐 고사포 이런 것들은 부대마다 다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서울 불바다 협박할 때 등장하는 그 맞아요. 포부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치료해줬던 장교가 이번에 그 포부대들을 러시아 많이 뽑았거든요. 그랬을 것 그때 같아요. 치료해줬던 어느 소대장이 지금 대대장 돼서 러시아 가서 전사해줄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딱 도착하니까 어디 데려가요? 도착해서 이제 그 기차역에 내려져가지고 저는 그 지역이 어딘지도 몰랐고 이제 북한에서 뭐 역 이름을 한다고 해서 뭐 바로 검색해서 여기가 어디 지역인지 알 수 있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열차역에 내려서 이제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가니까 신병 부대였고 신병 부대에 도착해서 이제 그 대대장이 맞이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5.18 훈련소이고 신병 생활을 3개월 정도 할 거고 이제 훈련소 생활 마치면 부대로 이제 배치돼서 나갈 거다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포병 부대이고 5.18 훈련소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 포부대에서 내가 포를 다룰지 간호사 할지도 그때는 모르고요. 신병을 맞춰야 이제 군대가 배치가 되는 거라서 이제 신병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부대마다 와서 교환수나 이런 뭐 준비한 자리들은 실은 입대하기 전부터 다 알고 백으로 다 이미 내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명색상은 신병 맞춰야지 알 수 있다라고 다들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몰랐어요. 모르고 백이 없어서. 네. 거기에 아는 친척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16살짜리가 떨어졌는데 북한의 신병 교육은 어떤 훈련을 시켜요? 육체적인 훈련과 뭐 정신적인 훈련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 뭐 군에 입대하면 그런 규정사항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병사가 지켜야 될 원칙 맞아요. 이런 거. 뭐 10대 준수 사항 네. 이런 거, 뭐 원칙 이런 네. 것들. 그러고 뭐 육체적인 훈련이라고 하면 뭐 사격 훈련, 뭐 대렬 훈련, 그리고 뭐 그 대렬 훈련 중에 뭐 철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외에도 작업도 엄청 많이 했어요. 한 3분의 1 정도를 저희가 신병 훈련 기간에 맞춰야 할 훈련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부업하는데. 농사짓는데 데릴까요? 네, 입대해서 이제 콩파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콩파종, 그리고 좀 있다가 뭐 옥수수 파종 이런 것들 별의별 농사일을 다 했죠. 어찌 보면 그게 신병 훈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부대 가서 농사만 맞아요.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민군은 싸우는 게 아니고 농사하는 데니까 네. 농사 훈련 받아야지. 네. 그리고 또 건설도 하고. 그래서 신병 훈련하면서는 농사일을 건설보단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배낭 무거운 거 메고 막 뛰게도 해요? 행군 훈련? 그런 훈련을 이제 그 북한은 토요 행군이라고 해서 토요일마다 하는 좀 장거리 훈련이 있고 이렇게 그 무장 장비로 다 들고 하는 그런 훈련이 있고, 그리고 평소에 그냥 소대장 마음인데 소대장이나 중대장 마음인데 저희가 쓰는 그런 그 무기들 다 휴대하고 그리고 방독면 씌우고 그리고 뭐 모래나 자갈배낭 이런 걸 한 10kg씩 지우고 10kg. 그러고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이 거리를 정하고 가서 왕복 다녀오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소대장이 같이 가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산봉우리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대가 뭐 한 30명 정도 되면 전체 다 모여가지고 산봉우리 그 전환점을 정해주고 가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서 앞으로 뭐 10명 우선 들어오는 뭐라고 하죠? 처음으로 일찍 들어오는 한 10명까지는 다시 안 띄우고 쉬어라. 그러고 뒤로 들어오는 20명은 또 띄우고 해서 다음은 뭐 8명, 4명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서 해서 그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달리기가 빠르지 못하거든요. 신병 기간에는 식생활이 어때요? 식생활은 제가 언니한테 좀 들어봤거든요. 언니네는 공급을 어떻게 받았는지. 저희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언니네랑 다르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대해서 신병 기간 3개월 동안은 쌀이랑 흰쌀이랑 옥수수 이런 잡곡을 한 7대3 정도? 그래서 쌀을 한 7, 잡곡을 한 3 정도? 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공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뭐 반찬 종류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2-3가지 정도. 염장이죠. 배추 염장, 무 염장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된장 같지 않은 그런 뭐 된장에 뭘 이렇게 채소 묻혀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2-3가지 정도 이렇게. 기름은 좀 구경은 했어요? 기름은 그게 기름이 그냥 들어갔구나 정도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조금씩. 그래도 욕심이었네. 네. 그러고 신입병사 생활, 신병 훈련소 생활 마치고 나니까 부대로 나갔는데 첫날은 첫 끼는 정말 잘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대가 신병 훈련소보다 공급이 더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신입들이라서 그냥 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첫 끼만 그 부대 중대에서 잘 해줬던 거고 다음 끼부터는 신병 훈련소가 그리워요? 네, 쌀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그때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해서 거의 쌀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게 그 부족한 공급량을 채우려고 그 콩 있잖아요. 네, 메수콩. 그런 두부콩 이런 콩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밥이 나오더라고요. 신병훈련소 때 배고픔은 어땠어요? 배고팠어요? 배고팠죠. 이게 저도 언니도 밥 먹는 속도가 되게 느리다고 하는데 저도 느려가지고 그래서 밥을 다 먹지 못하고 항상 일어났었고, 그러고 밥이 나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잘 익혀서 나오는 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대대가 한 곳에서 밥을 다 짓고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선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이제
배고픈 데는 다 먹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픔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훈련도 하고 일도 많이 하고 하니까 배고픔이 빨리 오더라고요. 신병훈련소에서는 몇 시간 재워요? 저희가 규정은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건데 네. 이제 저는 근무는 한 번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신입병사 기간에 제가 그 부분대장이라고 하면 분대장은 사관이고 신입병사들 중에서 부분대장을 뽑거든요. 그래서 네. 부분대장은 근무를 안 써요. 그래서 저를 그 부분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신입병사들은 밤에 2시간씩 근무를 서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10시부터 6시 사이 2시간 근무를 서는 거니까 6시간을 자게 되는 거죠. 입대에서 부분대장 하셨어요? 네. 제일 똘똘해 보이는 사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게 군대를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됐어요? 막 집에서 뛰고 막 이런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다행히 언니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근처에 있다 보니까 언니한테 조언을 좀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군에 나가면 뭐가 도움이 될 것 같냐라고 했더니 언니가 뭐 군사 규정이며 뭐 준수 사항이며 이렇게 외워야 할 그런 한 책자를 다 갖다 줬어요. 그거를 미리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게 부모님들이 장교이거나 이런 자녀들은 다 이미 준비를 해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언니한테 조언을 구했던 게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군에 입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하고 누가 공부를 마쳤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리 준비를 했던 게 도움이 됐어요. 선행학습했구나. 네. 부분대장도 1분대장이면 그 소대를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분대 부분대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감독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병훈련소에서 부분대장 했으면 네. 부대 배치될 때도 그게 좀 고려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좀 잘 똑똑한 사람이다 해서? 그게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큰 영향은 이제 신병 중대장이나 정치지원이 빽 있는 친구들도 좋지만 똑똑한 친구들 데려다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대들에서 미리미리 와서 면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도 있고 면접을 볼 때 뭐 중대장이나 정치지원이 이 친구 괜찮다라고 하면 그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중대장이나 그 신병 훈련소의 소대장은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중대는 다 여성이고 대대로 올라가면 대대장이나 대대정치던 뭐 이런 참모장 이런 사람들은 다 남성이었고 했어요. 신병 몇 개월 했어요? 그래서 훈련? 정확히 한 3개월을 받은 것 같아요. 3개월 받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간 부대가? 그 다음에 신병 받는 기간에 교환수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저도 다 면접을 한 거는 아니고 일부 여성 군인들을 뽑아서 면접을 했었는데 저도 면접을 받았어가지고 내심 그냥 마음속으로는 교환 부대 교환소가 좀 쉽지 않아요. 교환 군대로 나가면 좋겠다 내심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무전하는 그런 혼성중대 배정을 받아서 갔었어요. 그래서 무선은 또 무전기 메고 다녀야 되잖아요. 전시 상태나 이런 유사시에는 무전기를 메고 다녀야 하고 훈련할 때는 그렇게 막 메고 다니지는 않고 이제 무전을 치는 그것도 그것도 머리 좋아야 돼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돈쯔쯔쯔 돈돈돈 뭐 이런 맞아요. 손으로 이렇게 돈쯔쯔쯔 돈돈쯔쯔 이런 걸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무전병으로 배치받아서 갔습니다. 지금도 무전기 23kg짜리 메고 다니는 거죠?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6.25 전쟁 때 쓰던 무전기를 맞아요. 다 재래식인 거죠. 분대장들이 훈련시킬 때는 회초리 들고 시키거든요. 통신병으로 한 얼마 정도 근무를 했어요? 거의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고 연락병으로 뽑혀가지고 종합훈련장 훈련을 한 몇 개월 하고 통신병으로 군대 생활은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간호사학교로 갔어요. 간호사학교로?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게 김정은이가 뭐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민군에서 진짜 통신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마음 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전기를 6.25 전쟁 때 쓰던 걸 그대로 똑같은 거 쓰니까 무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부대에 뭐 연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관들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뭐 다른 부대에서 연락이 오는 것들을 받아야 한다, 못 받으면 네. 처벌이 있다라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받는 게 되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갑자기 그 올라서자마자 지가 네. 포병가 나왔다고 포위 꽂혀가지고 맞아요. 연병도 포격도 그랬죠. 네. 포부대가 엄청 고생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리고 그냥 포만 가지고 고생을 한 게 아니라 뭐 야간 훈련을 정말 많이 시켰었고 지령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부대가 반응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네. 갑자기 막 밤에 뭐 부대 다 군부대들 다 모이게 네. 하고 뭐 갑작스러운 이런 훈련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옆에 부대가 갑자기 기동 명령을 네. 받았었는데 포들이 기동할 수 있는 그런 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부대장 다 잘려나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북한군 업신여긴다고 자꾸 욕먹는데 네. 그 포부대 가서 자주포가 그렇게 보기만 멋지지 기동하면 10대 중에 한 두세 대나 굴러나올까? 네. 이제 목표물이 있고 하면 뭐 목표물 그냥 고정된 목표물도 있고 뭐 하늘에서 이동하는 그런 풍선 같은 거 띄워놓고 이제 그런 뭐 사격도 하고 하는데 명중률이 나오면 정말 명중을 하나라도 명중을 하면 그 부대가 정말 잘하는 거고 명중을 못하는 포들도 있었어요. 그냥 명중해도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진짜 포부대 현직에 계셨던 군인이 보는 증언입니다. 북창은 저 평안북도잖아요. 신기에 있다가 왜 북창에 가신 거예요? 그때 북한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전기 사정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군에서 그 사회 뭐 발전에 이바지를 한다라고 해서 군부대마다 그때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군부대가 발전소 건설을 잘 해가지고 그 전기 문제에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했어서 그래서 저희 부대도 이제 저희 부대뿐만 아니라 그 육군 무력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발전소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북창에 화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대가 그 발전소 건설에 동원을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덕천 탄광이라는 데 나가서 전 지휘부 보장조로 있었어요. 아, 덕천 탄광에서 석탄을 캐야 발전소 돌아가니까. 맞습니다. 이제 화력 발전소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또 이 군인들이 뭐 건설장 나간 거는 제가 많이 봤는데 네. 탄광 나간 군인들은 참 듣지는 못했는데 네. 물론 여성들은 탄광 안에 들이보내지는 않겠지만 네. 그럼 남자 군인들이 꽃갱이 메고 가서 석탄을 캐어 들어가서? 제가 발전소 저희 부대가 지원되고 이제 지휘부 보장조로 있으면서 탄광에 들어갈 그 탄갱도 안에 들어갈 일은 많지 않았는데 딱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지하 수심 깊은 데로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좁은 이런 갱도 안에서 군인들이 그 구멍을 뚫고 폭파하는 식으로 캐기도 하고 그러고 이렇게 꽃갱이 같은 거로 파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군인들을 또 탄광 들여보내서 석탄 캐는 노가다 시켰다는 것도 처음 들어봐요. 야, 그럼 몇 달을 가 있었어요? 거기에 겨울을 나고 봄에 왔으니까 한 6, 7개월? 근데 탄광 같은 데 나가면 사고가 좀 많이 나지 않나요? 저희 사고가 있었어요. 그거 보고 메모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붕괴 사고가 한 번 있었어가지고 그때 2명인가 죽은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뭔가 좀 써먹을 수 있는 게 간호사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학교를 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덕천탄광을 마치고 그러고 간호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빽이 좋아야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부대 훈련소 지휘부 이런데 제가 그 보장조로 있다 보니까 웬만한 이런 스타들을 다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훈련소장도 만날 기회도 있고 뭐 정치원도 만날 기회가 있고 그리고 덕천탄광이나 그러고 내성강 발전소 총 지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줬어요. 그래서 잘 보였구나. 정말 열심히 했죠. 제가 나가서 뭐 연락병이 해야 할 그 외에도 지휘부 군관들 저녁에는 군복을 다 모아와가지고 목달개도 밤새 다 달고 아이고. 그리고 군화도 다 닦고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양치할 그런 소금물도 다 끓여놓고 그런 것들 좀 많이 했죠. 해서 연락병이 아니라 무슨 그 신복이네. 그냥 하인이네. 누가 뭐 따로 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또 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소장은 계급이 뭐예요? 저희가 소장.
저희가 훈련소 초장이 그 원스타나 투스타인데 제가 입대했을 때는 원스타였어요. 그분이 있고 정치 책임자는 검열부장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정치 책임자들이 영향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그 검열부장이 이제 평양에 자주 다니고 했었는데 회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 고모를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고모는 평양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모가 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검열부장이 또 학교를 보내는데 노력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검열부장의 힘으로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정치위원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정치위원이 간호사 학교가 이제 교육이 시작되고 2개월 뒤에 저희 부대에선 정치위원 위로 높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 정치위원이 군의부에서 그 간호사 학교를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군의부에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한 명 더 넣어라 해서 그래서 2개월 뒤에 학교를 입학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몇 개월 만에 그 간호사 학교 간가요? 한 1년 만에? 1년 조금 넘어서. 간호사 학교는 얼마나 오래 다녀야 돼요? 기간은 정확히 6개월이라고 하는데 간호사 학교에 그해 말까지 있었으니까 거의 1년을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배워야 할 것들 다 배우는데 뭐 외과, 내과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고 뭐 생물학, 양리학 이런 것들도 있고 그게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부 생리학 이런 것들 호병원으로 가서 환자들한테 직접 주사를 넣는 그런 실습을 하기도 하고. 호병원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그 군단급 병원을 호병원이라고 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호병원이 72호 병원, 32호 병원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호병원이 된 거죠? 네, 저희는 95호 병원이었어요. 95호 병원.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배우고 주사 놓는 거 정도 배우고. 맞아요. 그리고 뽑을 때가 왔어요? 드디어? 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배치받기 전에는 친구들이 다 알거든요. 아, 누구는 이제 훈련소급의 그 직속에 참모진료소라고 해서 간호사들이 5명에서 6명까지 최대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호병원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 간호사 편제가 거기도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4명에서 5명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로 나갈 친구들은 참모진료소에 1명 정도, 호병원에 1명 정도인데 양성생들은 저희가 거의 한 30명 군인들만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 배치받아서 나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이 간호사 양성소를 졸업했지 간호사로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티오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다 중앙당 막 간부들 이런 집 자녀들만 백 좋은 집안. 정말 백이 좋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아도 정말 좋은 친구들만 참모진료소나 호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는 거였어가지고 아, 나는 여단으로 보내달라고 해야겠다 해서 대렬부장한테 찾아가서 간호사를 꼭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여단에 내려가서 티오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바로 간호사를 간 건 아니고 후방부 그 경비분대라고 있는데 거기가 한 7, 8명 정도 여성 군인들이 그 후방물자 경비를 섰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몇 개월을 생활하고 그러고 또 원치 않게 그 군인 편제 그런 경비분대라는 걸 다 없앴어요. 그때 당시 북한군에서. 그래서 강제로 해산을 해가지고 부대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서 그래서 간호사 자격이 있다 보니까 그 어디 고사포 여성중대 보내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위생지도원을 맡아서 또 몇 개월 생활하다가 그 이후에 군의소로 갔어요. 지금 한 3년치 얘기 들었는데 이거 뭐 갑자기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쪽 갔다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이동하셨네. 그러면 참 이게 북한군 간호사 되는 것도 말이죠. 이제 높은 양반집 자제들은 좋은 데 가고 맞아요. 이 호병원이라고 하고 뭐 하면 결국은 종합병원 뭐 가느냐 뭐 지방병원 가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러면 가면 또 먹는 것부터 달라지지 않아요? 식사부터? 실은 간호사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공급이 뭐 우대가 좋거나 한 건 아닌데 이제 환자들한테 공급물자가 그래도 일반 그 구분대보다는 조금은 더 영양을 챙겨서 나오다 보니까 영양 실조는 안 올 수 있겠네. 그리고 간호사들이 공급받는 외에도 그 부대 근처에 사회 이런 민가들도 많고 그러고 또 군간 가족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도 왕진이라고 해서 외래 치료를 나가거든요. 하면 이제 간호사들도 좀 챙겨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배를 골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저희 여단 군의소에 간호사로 갔어요. 드디어 여단 군의소 들어갔네요. 여단 병원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이제 외과, 내과가 있고, 그러고 이제 특수과라고 해서 특수과에서 뭐 안과라던가 피부과 이런 작은 과 업무를 다 특수과라고 해서 거기에서 맡아보고, 그리고 어느 과 간호사? 저는 내과 간호사였어요. 내과. 네, 저희 입대 시기가 같은 친구가 저랑 한 명 더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그 대렬부장 조카였어요. 그래서 대렬부장 조카면 대렬부가 다 군인들을 그렇죠. 배치를 하는 거라서 인사권 지고 있는 데잖아요. 그 친구만큼 빼기 좋은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원하는 과가 외과였어가지고 그 친구는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전부터 간호사 생활을 했었어요. 외과에서. 그래서 백 좋으면 학교도 안 나오고 간호사네. 예. 네, 해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가 저랑 같이 간호사 학교를 나왔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미 외과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내과로 갔죠. 그래서 내과 부간호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위생지도원도 하고 이제 그 후반부 경비분대에서 그 계급이 있잖아요. 네. 하사를 이미 받았었어요. 그리고 중대 위생지도원으로 나갈 때는 위생지도원 편제가 그 중사 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빨리 중사를 달았죠.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중사가 됐는데 네. 그건 되게 빨랐네요. 자, 그러면 여단 군의소 갔는데 네. 그 여단은 어디 있는 여단이고 뭘 다루는 여단이에요? 저희가 그 5.18 훈련소 내에 있는 여단인데 다 포병인 거죠. 그러니까 포를 왜 주체포 다루는지 네. 방사포 다루는지 주체포라고 하는 그런 주체포가 있고 방사포도 저희가 좀 있는 거로 여단에 알고 같은 여단에 있어요. 방사포도 네, 있어요? 네, 방사포도 좀 있고 그러고 제가 그 중대 생활 했던 그 군대는 고사포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사포도 있고 그러고 그 여단 지휘부에 보게 되면 뭐 정찰 중대도 있고 그리고 뭐 화학 중대 이런 뭐 통신 중대 이런 조그마한 또 구분대들이 따로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럼 주둔지는 어디 산골이에요? 평지예요? 그 아주 산골은 아닌데 지할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미사일 부대가 있는데 맞아요. 지하리가 미사일 부대도 있고 그 근처에 부대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 군수물자가 지하리가 되게 큰 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차역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전투물자들 이런 물자들이 많이 공급되고 하다 보니까 최전방 병참기지 핵심 네, 그래서 지하리요. 지하리는 그냥 산마다 그냥 굴들이 빵빵빵빵 엄청 많이 뚫려져 있지 않아요? 네, 다니다 보면 그 민가 지역보다 군인들이 그 주둔하고 있는 그런 병영이나 이런 훈련 시설들이 더 많았어요. 지하리 이제 유사시에 우리 혐오5 한 10발 맞아야 될 동네네. 맞아요. 지하리의 중요한 그런.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오는데 네. 어떤 환자들이 주로 많이 와요? 군인들? 영양실조 환자들이 그때는 좀 있었나? 제일 많은 게 영양실조 환자인데 이제 네. 영양실조로 들어오면 대부분 또 다른 병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실조가 제일 많고 간염을 가지고 있으면 간염병동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결핵을 가지고 있으면 결핵병동으로 내보내고 엄이나 이런 환자들이 또 있어요. 그런 환자들은 그냥 내과에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실조가 제일 많았고 들어오면 그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게 또 간염이나 결핵 그리고 엄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많았어요. 간염, 결핵, 엄. 네. 그럼 영양실조 환자들은 사실 못 먹어서 그렇게 걸렸는데 병원에 와서 치료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해줘요? 그러게요. 이게 저희가 솔직히 병원에서 공급되는 약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막 결핵으로 들어오는 환자들은 그 니소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이런 하얀 알약이 있어요. 그래서 간염 환자들은 그 약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됐었고 나머지 약품들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약이 없어서 그래서 환자들이 들어오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연락할 수 있게 조금 자유를 줘요. 그래서 집에서 돈이 좀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약품을 받아다 치료를 하고 아니면 돈을 들고 와서 뭐 의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아예 치료가 정말 부대에서 어렵겠다 싶은 친구들은 아예 집에 데려다가 치료를
막 집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겠다라고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보내주기도 했어요. 집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희망하는 환자들 자체가 집이 조금 생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관들이 또 뒷돈을 받고 하는 거죠. 근데 집에도 도움을 요청할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병원에 들어오면 그나마 자기네 소속되어 있는 구분대보다는 작업량이라던가 이런 일은 안 시키니까. 뭐 작업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부대처럼 막 고되게는 안 시키니까 이제 그것 자체가 조금 치료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실조 치료받다 죽는 친구들도 많이 나오나요? 이제 부대에서 죽거나 하면 그게 또 부대장들의 그 처벌받겠죠.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해서 정말로 그렇게 회복이 어렵겠다 싶은 친구들은 진짜 숨을 거두기 전에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감정제대를 시켜가지고 해서 죽어도 집에 가 죽어라. 네, 그래서 부대장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감정제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대에서 죽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될수록이면 부대에서 회생 불가하면 집에 그냥 막 강제로 빨리 보내고. 보내요. 네. 죽게 돼야 돼. 네, 그래서 결핵으로 넘어가기 전에 늑막이라고 해서 늑막에 물 차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결핵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물을 빼고 이렇게 주사기를 그렇죠. 넣어가지고 정말 직접 물을 빼내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국이라는 데가 이제 기능이 약을 받아서 약을 잘 분배를 하는 역할도 있지만 약국에서 제조를 또 따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포도당 같은 거를 받으면 거기에서 중류를 해가지고 아니 그왜 그러냐면 그 강민국이 몇 달 전에 여기 인터뷰한 친구 있는데 그 탈북 동기를 물어보니까 그 병원에 갔는데 링겔은 넣었는데 맞아요. 병 안에 뭐가 막 떠가는데 안 맞겠다고 했는데 막 강제로 맞게 했는데 막 열이 난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생체 시험 당하고 있구나 막 이랬다고. 네,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온도가 잘 안 먹거나 몸 상태가 조금 많이 허약하거나 하면 부작용이 더 많이 나요. 정제가 제대로 안 되죠. 정제가 뭐 그냥 약국에 맡겨서 하는 거라 정말 얼마나 정제를 잘 했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물질이 눈으로 보이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포상 상태를 설명드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그 약국에서 증류를 해서 멸균해서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하면 유리병에 액을 담고 그 위에 이제 멸균 포장이라고 말은 그런데 비닐 있잖아요. 비닐을 잘라서 유리병 이렇게 먹이 있으면 그 위에 씌우고 그리고 고무줄로 묶어서 그게 멸균이에요? 네, 나거든요. 균이 얼마나 작은데 비닐 씌워놓고 멸균이야? 네. 옛날에는 링겔병이 없어서 그 맥주병, 술병 갖다가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 맥주병 삼아서 다 맥주병 쓰는 소독했습니다 거예요.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맥주병도 깨끗한 맑은 맥주병이 아니라 이물질 말씀하시는데 이물질을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군의소에서 링겔병 보면 뭐 진짜 각종 병들이 다 있겠네. 별의별 사이즈가 다 있어요. 네. 그것도 없어서 진짜 거기 가서야 맞아야 되니까 참 슬프네 진짜. 네, 그렇죠. 본인이 간호사 생활하면서 딱 돌아보면 가장 슬펐던 일들이 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환자 호송을 좀 나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복이 어려운 환자들은 감정제대로 해서 집에 보낸다라고. 그래서 그러려면 혼자 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호송이라고 해서 같이 간호사들이나 군의관들이 같이 따라가는데, 이제 환자 한 명을 호송을 해산에 갔었어요. 그래서 고향이니까. 그래서 집에 가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때 조금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장사도 좀 할 때였어가지고 저랑 군의관 2명이서 해산 갔다가 이제 청지 쪽을 갔어야 했어요. 군의관이랑 저랑 이제 말을 좀 맞춰가지고 저는 그 장사짐을 좀 가져가야 하니까 해서 도중에 심포 이런 데를 전 들려서 가는 일정을 잡았고 그리고 군의관은 환자 2명을 원래 둘이서 같이 호송을 했어야 하는데 군의관이 환자를 데리고 해산 갔다가 청진 갔다가 이렇게 해서 호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2명인데 한 명 해산 부려놓고 또 데리고 청진 가고 청진 사람은 왜 또 해산까지 들어가야 되나? 할 수 없이 가야 되나요?
야. 그 군의관 기차 막 일주일씩 타고 다니는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군의관이 어떻게 환자를 호송했는지를 또 좀 알아야 저도 말 맞추고 하니까 해서 이제 해산에 들어가면 그 호송한 환자 집에 제가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제가 장사찜들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해산에서 팔고 그러고 그 북한은 오징어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한 박스를 이제 집 쪽에 가져가서 집에서 좀 먹고 이러고 팔기도 하고 하려고 이렇게 큰 박스에 2박스를 포장해서 그 환자 집에 좀 맡겨뒀었어요. 해산에서 볼일들 보려고. 그래서 맡겨뒀는데 그 집에 일단 갔을 때 집 형편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정말 환자가 집에 왔어도 회복시킬 형편이 안 되겠다. 뭐 집에 뭘 끓일 거리나 있을까 싶은 그런 환경으로 보였었거든요. 근데 짐이 좀 무겁고 해서 그 집에다 짐을 맡겨뒀는데 나중에 찾으러 가보니까 박스 밑을 이렇게 칼로 뜯어가지고 내용물을 좀 꺼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그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 환자를 얼마나 힘들면 그걸 박스를 뜯었겠어요. 자식이나 같은 그런 간호사 짐인데 해서 말 못하고 나왔던 게 그게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참 근데 해산에 앉아서 그렇게 굶어 죽을 필요는 없는데 탈북이 정말 거기는 많은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그 영양실조 걸려 죽는다는 거는 좀 참 슬픈 일이에요. 탈북에서 중국이나 건너오지. 맞아요. 이제 중국 거래 하는 사람들도 조금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들은 중국 거래를 하는데 국경 연선에 있더라도 이제 중국 거래를 직접 하거나 관련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군의관으로 그래서 군의 간호원으로 한 3년 더 있었나요? 네, 제대하기 전까지 간호사 생활을 쭉 하고 13년에 전역을 했으니까 한 3년 정도 한 거죠. 입당은 했어요? 그래서 네. 노동당에? 네, 입당도 이렇게 간호사들의 입당 편제가 번트가 많이 안 내려와요. 그 TO를 북한에서 입당 번트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번트가 한 해에 1.5개씩 내려오거든요. 근데 제가 같은 해에 입대한 친구가 저랑 다른 친구 한 명 있었어가지고 번트가 2개가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번트를 채우려면 사적으로 뭐 위에다가 번트를 하나 더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구분될 걸 돌려다 쓰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번트를 더 받아가지고 이제 저 외에 다른 한 친구는 이제 백이 정말 빵빵한 친구였어가지고 그래서 번트를 어렵게 하나 더 받아가지고 저희 둘 다 전역하기 13년도 초에 저희 둘 다 제대 전역을 했는데 초에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입당을 했어요. 아니면 또 그게 별로 1, 2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게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부대장들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큰 차이 안 두고 둘이 비슷한 시기에 시켜가지고 그냥 학교줘서 보냈어요. 그럼 노동당에 입당할 때 본인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만으로 21. 21? 네. 야, 빨리 했구나. 오징어 낙지를 열심히 팔아가지고 뇌물도 많이 썼겠다. 22이었네요. 네. 그렇죠. 저는 한국 라면을 뇌물로 줬어요. 초코파이랑. 진짜요? 네. 그게 뭐 해산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뭐 해산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생활했던 부대가 신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계가 개성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군 생활했던 시기가 개성공단이 활발히 돌아갈 시기였어서 그래서 공단에서 나오는 초코파이나 그런 뭐 라면도 있었고 뭐가 많았어요. 근데 초코파이가 제일 유명했고 라면도 좀 나오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초코파이는 공단에서 받아오고 라면은 이제 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공단에서 많이 안 나오고 그 한국 라면이 중국을 통해서 해산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라면은 해산에서 가져오고 초코파이는 개성에서 가져오고 해서 지금 간부들한테 딱 주면 눈 뒤집어진다. 그래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조직부가 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부에서 제일 높은 간부집 와이프한테 와이프를 공략하셨구나. 네, 저는 대부분 다 와이프들이랑 가까웠어가지고 그래서 와이프들이 그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왜 굳이 뭐
돈을 줘도 되는데. 네, 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도 있는데 돈을 직접 받는 거랑 그 성격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하고 또 초코파이나 그 라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람들이 막 없어서 못 사는 그런 물건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좀 특별하게 보이려고 그 남자들은 담배 막대기 뇌물 주는데 여자들은 초코파이 라면이었구나. 네, 그리고 집에 또 그 집 자녀들이 있었어가지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초코파이 라면 먹어봤어요? 보통 이렇게 비싼 거니까 네. 못 먹고 뇌물만 쓰잖아요. 다행히 제가 초코파이를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간호사 생활을 하는 기간에 이제 좀 가까운 친구가 있었었는데 경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집이 원산 쪽이고 해서 원산 쪽은 그래도 개성에서 나가는 물건들이 원산으로 또 많이 가거든요. 원산이 북한에서는 큰 도시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은 그 외야상점 이런 데들에서 초코파이를 좀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자주 먹긴 했어요. 먹어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진짜 맛에서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게 입에 넣었는데 진짜 입안에서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진짜 이런 맛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라면은요? 라면도 정말 맛있었는데 이제 국물 먹고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개성공단에서 간식으로 준 그 초코파이를 어느 여성이 이 배에다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면 또 어디 가서 그거를 하고 그 평산시장이라고 시장인데 저는 거기에서 대부분 초코파이랑 그 오레오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평산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초코파이나 이런 식품들이 다 그 개성공단의 직원들한테 공급되는 간식을 다 이렇게 몸에 숨겨가지고 몸에다가 이렇게 막 팬티 안에다 걷어입고 나와서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북한 사회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해서 나중에는 못 나가게 초소해서 몸 검사를 다 하고 했어가지고 그거를 또 안에서 그 휴게실 같은데 개성공단 휴게실 이런 데에서 다 모아가지고 초소를 안 통과하고 이렇게 산을 넘어서 다 모아서 한 사람이 그걸 이렇게 배낭찜에 넣어서 내온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평산이 개성 옆에 있는 군이니까 거기로 오는구나. 맞아요. 시내 가면 다 들킬까봐. 네, 그리고 평산 시장이 조금 규모가 됐었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유통되고 있었어요. 신계에서 평산까지 또 걸어서 한 100리 되지 않나요? 저는 걸어서 다니진 않았고 그래도 간호사이다 보니까 이제 부대 간부들이 차를 타잖아요. 그래서 간부 그 운전병들하고 좀 그래도 소통이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나가는 길에 태워주기도 하고 아니면 경무부 경무관들하고도 가깝고 했어가지고 경무관들한테 차 좀 이렇게 나갈 때 알려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차량을 그래서 그 차 타고 다니면 또 장사를 했어요, 간호하면서? 또 제가 운명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호사들이 빼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입당하는 것도 뇌물이 들어가야 하고 이제 저희가 입고 쓰는 모든 게 정말 껍데기만 군인이지 매직 머리 다 하고 화장품도 살 거 다 쓰고 속옷 다 사해서 사다 입고 먹는 것도 날라다가 집에서 매달 박스를 이렇게 배달받는 친구들도 있고 했어가지고 돈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봐야죠. 군복만 당해서 국가에서 준 거고 맞아요. 속옷부터 먹는 거 뭐 매직도 했어요? 네, 저희 매직 그 약으로 머리를 펴고 또 매직 기계도 쓰고 펴고 군복도 실은 주는 걸 안 입어요. 주는 거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또 그 외부에 내보내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바지 밑단 이렇게 딱 조여지거든요. 규정 군복은. 근데 밑단을 좀 넓혀서 바지를 좀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옷깃이라던가 이런 게 좀 공급되는 건 추글추글해요. 그거를 다 펴서 빳빳하게 깃을 살리고 또 이런 그런 바느질한 이런 스티치도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다 사회에서 제작을 해다가 입었어요. 그럼 공급받는 군복은 팔아먹어요? 팔거나 뭐 좀 정말로 집에 뭐 그런 걱정이 없는 친구들은 작업복으로 입거나. 네. 아유 참 그래도 참 들어보면 정말 수양 씨는 돌끝에 올려놔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16살에 나가서 그렇게 눈 돌아가게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생활 환경이 또 그렇게 주어지니까
이렇게 또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그래서 노동당에 입당하면 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네. 이제 제대돼서 빨리 가요. 그래서 네. 빨리 일찍 제대한 거예요? 간호사들은 군 생활을 더 하겠다라고 해도 안 시켜요. 왜냐하면 대기자들이 많거든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간호사 자격증을 지고서 대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그냥 빨리 복무 기간을 채우면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요. 대열과장 이런 사람들이 돈 받고 다 대기에 줄 세워놓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대증 갖고 네. 집으로 가서 네. 갔는데 직장 어디로 배치해 준 거예요? 이제 병원에도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저희가 네. 삼지원으로 그때 당시 또 이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삼지원의 그 병원에 네. 삼지원 군안에 포태라고 있거든요. 포태군. 네, 포태군 그쪽 포태군 병원의 간호사로 다시 배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다시 또 중국 거래를 시작을 했죠. 가자마자 정말 장사를 하게 타고나시게 지금도 지금 사업하고 계시죠? 그냥 자그마하게 네, 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네. 참 아까부터 만나서 들어보면 이분은 정말 열심히 어디 갖다 놔도 자기 스스로 먹을 걸 벌면서 이렇게 네. 생활을 억척스럽게 잘 하시는 그런 분 같아요. 저는 제가 군 생활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저한테 알아서 해라라고 했던 게 그게 저희 자립성을 많이 키워줬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도 알아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군병원 갔는데 네. 22살 노동당원 제대군인 출신이다 그러면 진짜 함부로 없인 여기지 못하지 않아요? 언니들이 함부로 못하잖아요. 왕언니들이. 사에서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사에 나가니까 그냥 네. 정말 그냥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막판이더라고요. 뭐 위아래 막 안 따지고 뭐 간호사들이면 뭐 언니 하고 존댓말은 쓰지만 그냥 다 뭐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그래도 노동당원이면 회의할 때 벌써 갈라지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이제 네. 청년동맹 회의랑 이제 네. 당원회의가 갈라지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들 중에 당원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탁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니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뭐 이런 거. 그게 또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제가 간호사로 배치되어서 가긴 했지만 간호사 생활을 병원에 붙어서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간호사를 배치받아 갔을 때는 이제 또 그래 또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이긴 해야 하니까 해서 처음에 한 1, 2개월 정도는 병원에 꼬박 출근하면서 잘 지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병원의 원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장하고 이제 당비서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장사를 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대되기 전부터 이제 나 가면 장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네요. 그러면. 실은 이제 장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뭐 많이 하진 않았었고 이제 대학교를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대학교 준비도 제가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냥 간호사 생활을 적은 당원이면 적을 안 두고 뭐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더더욱이 당원이라고 하면 생활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간호사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고 병원에 배치받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돈벌이를 시작을 한 건데 돈벌이를 하려면 또 제일 빠른 방법이 중국 거래를 하는 방법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국과 무슨 거래를 하셨어요? 이제 북한에서 나가는 게 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북한에서 나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그 메인은 약초였어요. 그래서 삼지원에서 약초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약초 거래도 하고 뭐 필요하면 이제 북한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은 또 유기농이라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가끔 요구를 해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좀씩 농산물도 내가고 그러고 그 가축류인데 가축류도 뭐 이렇게 좀 중국에서 찾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염소, 그 흑염소라던가 이런 염소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드리기 그런데 개도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개를 많이 잡아가죠. 네, 네. 개도 색깔이 특이하면 또 많이 금액을 쳐줘요. 그래서 그런 아예 노란 종류의 그런 강아지들 찾아서 내가기도 하고. 고기 맛이 다른가? 아니 그 가죽을 쓰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고 또 한국에선 그런 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북한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금속 종류들도 가끔 중국에서 찾으면 내가고 했어요. 구리 이런 거?
구리도 있고 저 때는 그 니켈이 좀 금액이 엄청 셌거든요. 그래서 니켈 이런 것들. 니켈은 제가 중국으로 직접 가져가지는 않고 그러면 성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단 된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동이나 니켈. 네, 저는 중국에 제가 직접 가져가지는 않고 그래서 조금 돈을 덜 받더라도 제가 당원이고 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걸렸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만 하려고 해서 조금 덜 벌더라도 조금은 안전한 쪽으로. 그럼 약초는 직접 메고 중국 넘어가요? 약초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국경이랑 가까웠어가지고 집에다 다 모았다가 그래서 집까지는 차량으로 운반하고 그래서 집에서부터 압록강까지 연선까지 나가는 거는 이제 짐꾼들이라고 사람들 짐을 이렇게 메고 나가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나르는 거죠. 많으면 10명 이상, 뭐 적으면 뭐 4, 5명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 씨가 앞에서 딱 대빵이고 10명 고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제가 뭐 나갈 때도 있고, 뭐 일하는 사람들은 길은 다 아니까 해서 길을 어디로 가라라고 이제 알려만 주고 해서 한 번에 나간다라고 하면 한 길로 다 그룹을 한 곳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나눠서 나갈 때도 있어요. 한쪽이 위험하면 다 걸리면 한 번에 다 날아가니까 해서 길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저를 나눠서 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거기서는 커버를 서준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국경경비대 군인들이나 순찰대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을 임시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보안서 그런 국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몇 명 한 대여섯 명 마을에 맞아요. 건달들 같은 사람 네. 채통 좀 네. 밤마다 돌아다니라 하고 맞아. 일은 안 시키고 그런 사람들한테 걸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해서 그런 사람들도 끼고 해서 저를 2개로 나눈다라고 하면 국경경비대 군인 한쪽 팀 맡기고 한쪽은 그 보안서 팀 맡기고 해서 제가 혼자 나가면 안 되는 게 또 보위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위부에 걸리면 제가 혼자 나갔을 땐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보위부도 다 끼고 하긴 하지만 또 보위부도 뭐 그 밑에 지도원들도 있고 뭐 순찰도 있고 뭐가 많으니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서 압록강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걸어서 한 3, 40분? 그렇게 가까운 빨리 건 걸으면 아니네. 빨리 걸으면 그 거리 그 시간이 안 나오는데 이제 대부분 밤에 나가고 짐을 많이 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한 3, 40분. 본인도 같이 메고 저는 멜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대부분은 안 메고 다니죠. 이제 다 짐을 다 관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돈가방만 메고 다니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좀 쉬우려면 그냥 한 사람 더 고용하면 되니까 해서. 그리고 이거 크게, 23살 때 좀 크게 하셨네. 10명 상단을 움직인 분이시네. 그렇게 엄청 크게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뭐 한두 명씩 쓰고 하다가 이제 조금 늘어간 거죠. 해서 나중에는 10명 이상씩 데리고 다니고 했어요. 근데 그 제대돼서 탈북할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정말 별로 안 걸렸어요. 제가 13년 초에 제대를 해서 4년 말에 나왔으니까 한 1년 반 안 되게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에 와서 10명의 상단을 거느리다가 오신 거네? 네, 이제 장사 거래를 하면서 장사를 시작한 기본 목적은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였지만 장사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중국 가 보니까 생각이 그렇죠.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공부가 목표가 아니라 한국을 가는 게 목표가 된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장사 다니면 계속 한국 갈 수 있는 길이 어딘가 이런 게 탐색을 하신 거네요? 그때 정말 운이 좋게 제가 북한을 나오기 전에 저희 엄마랑 사촌 되는 그런 외가 쪽 삼촌이 먼저 한국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 수 있는 루트를 조금 알게 된 거죠. 연줄이 생겼네. 네, 해서 이제 중국에 거래 나갈 때마다 몰래 집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몰래 중국에 그 비용을 조금씩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조금씩 모아놨어요. 그래서 저만 아는 장소에다가 해서 준비가 탈북 자금을 준비가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이제 당일에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가자라고. 당일에? 네, 또 비밀 유지를 해야 하니까. 네, 어머니한테 자 우리 한국 갑시다. 그날도 거기서 북한에서는 밀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짐 다 준비하고 그
짐꾼들이라고 하거든요. 짐 네. 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연락해서 부르면 다 와서 모여요. 그래서 짐꾼들 다 그 스케줄 다 잡아놓고 그러고 일단 그 밀수 나가는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러고 엄마한테 한 7시면 나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말했어요. 엄마한테 창고 엄마 불러가지고 한국 가고 싶어서 준비를 다 했다고. 근데 혼자 갈 거면 미리 갔는데 이제 가족들 다 같이 가고 싶어서 준비를 좀 했고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출발하자고 했더니 엄마가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저는 엄마가 그렇게 대담하게 선택을 해줄 줄 몰랐어요. 근데 강요를 할 수는 없어서 엄마한테 좀 위험한 길이고 하니까 강요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가고 싶어서 여태껏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엄마가 그래 내가 가는데 못 갈 이유가 있냐고 바로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엄마한테 그게 제일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다 버리고 살던 예전에 좀 힌트를 좀 주지 않았어요? 저는 제 주변에 저희 친척들도 좀 살고 엄마가 또 가까운 사람들도 많고 떠나려면 뭐 본의 아니게 엄마가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잖아요. 하면 또 비밀이 나가고 하니까. 철저하시구나. 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친척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인사를 하는 걸 원치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당일로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바로 누구랑 뭐 접촉할 시간을 안 주고 바로 엄마랑 나왔어요. 너무 현명하시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깥마에다가 불 막 떼놓고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눈치챌까봐 제가 중국 거래를 자주 하고 하면 이제 보안서에서도 돈 받고 다 커버를 해준다라고 하지만 또 감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출발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집 리모델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겨울 나기 전에 북한은 뭐 그 회칠 한다고 해서 집에 색칠 다 하고 그러고 창문도 큰 유리로 다 바꾸고 그리고 그냥 정말 이상이 없는 듯이 그러고 또 저희가 집에 막 여기 정착에 사는 것처럼 비싸게 돈 들여 창문도 고치고 하면 저기 뭐 여기서 도망갈 생각은 안 하는구나. 네,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을 못 받게. 그러고 또 저희가 오더라도 다 엄마 쪽 그 형제들이 살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또 그리고 외할머니를 저희가 모셨어가지고 또 그 집에 살 거니까 해서 정말 눈치 못 채게 그렇게 다 그 전날까지 그러다가 나왔어요. 어머니하고 그 지금 여동생은 또 몇 살이에요? 여동생 저랑 띠동갑이라 그때 당시엔 여동생이 마늘은 11세였어요. 그래서 동생은 뭐 그러면 저 건너편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엄마 가면 데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엄마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동생한테는 그날 저녁에 제가 중국에 장사 다니는 건 동생도 알고 있고 하니까 동생한테 뭐 이번에 엄마랑 같이 갈 건데 너도 가서 맛있는 거도 먹고 그러고 가서 중국 구경 시켜줄게 그러고 데리고 출발한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어머니가 준비 없이 갑자기 한국 가자 그랬잖아요. 어머니 들어가서 집에서 뭐부터 챙기시던가요? 일단 엄마는 옷차림을 아예 떠나는 차림을 진짜 따뜻하게 그리고 새 옷들 이런 것들 아끼는 옷들 입고 출발을 했고 그리고 물건을 제 기억으로는 엄마가 사진을 챙긴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중국에 와서 봤는데 그게 위험해서 중국에서 다 태워버렸어요. 하고 다른 것들은 너무 아깝겠다. 네, 다른 것들은 제가 엄마한테 사람들한테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불필요한 거 챙기지 말라라고 했어가지고 돈도 다 두고 돈 같은 거 뭐 북한 돈은 쓸모가 없으니까 해서 중국 돈 저희가 있던 것만 좀 챙기고 해서 또 돈도 나가다 잡혔는데 또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해서 돈도 다 두고 그리고 언니한테는 당일 급하게 언니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저희가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게 가다가 또 만약경우라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일이 잘 안 돼서 뒤처리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면 그 역할을 언니가 맡아주기로 하고 그리고 엄마랑 저랑 셋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북송됐다고 하면 누가 면회올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원 찾아다니면 뇌물 주는 맞아요. 사람도 그걸 언니한테 맡기고 네, 그런 거죠. 언니 나중에 천천히 와 이러고 그리고 또 제가 장사하면서 이제 수급을 못한 그런 돈도 뒤처리도 언니가 다 해서 하기로 하고 못 받아들인 돈 이런 것들 언니가 다 받고 그리고 또
국경경비대에서 돈 주고 이제 드나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그 돈 받으러 또 오거든요. 그러고 하면 그런 처리도 언니가 봐주기로 하고 그러고 저희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드디어 언니가 참 우리 이야기 중에 맞이다운 네. 위치에서 마지막 그렇죠. 후방에 남아서 네. 적들을 딱 책임지고. 그쵸. 네. 언니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아준 거죠. 저희가 오고 나면 또 감시도 심해지고 할 텐데 언니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언니가 또 그걸 맡아서 해줘서 네. 아, 참 의도 참 좋은 자매들이시네. 중국에 나와서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친척 그분한테 연락하셨나요? 아니면 뭐 중국 나오는 그 너상에 조금 그 스토리가 있어요. 네. 동생이 당시가 만 11세고 하다 보니까 그 나이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드나들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탈북이지 저거는. 그리고 짐꾼들이 다 눈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돈 받고 집만 나르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저 집은 불필요하게 애가 국경에 나간다라고 하면 누가 마음 바꿔서 신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이상하게 안 보이게 의심을 안 받고 하려면 집에 키우던 개가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가 색깔이 좀 노랗고 이뻤었거든요. 예, 해서 그 개를 좀 활용을 해야겠다 해서 또 개가 좀 사납고 했어가지고 그리고 또 국경경비대에서 나와서 봐요. 누가 누가 돈을 받고 하는 거긴 하지만 뭐 5명이 건너갔으면 5명이 건너와야 하고 이런 걸 봐주거든요. 해서 자기도 책임져야 되니까 뇌물 그쵸, 받지만. 책임이 있죠. 나중에 잡혔을 때 어느 루트로 어떻게 나갔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근무선 군인이 책임을 지는 거라서 그래서 경비대한테는 걔를 내가는데 걔 좀 사나워서 그냥 동생 걔 목줄 잡고 좀 데려갔다 와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의심을 피할 수가 있었고 그러고 엄마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의심받을 수 있어서 그냥 짐꾼으로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짐꾼으로 가장해서 나오고 강을 건널 때가 11월이었어가지고 북한의 양강도 쪽 11월이면 강이 완전히 얼지는 않고 강역에 이렇게 살얼음이 살짝씩 지고 할 때거든요. 그래서 강 기슭은 얼음이 좀 있고 그러고 강이 얼지가 않아서 강을 이렇게 그 검은 수복이라고 있는데 그걸 입고 건너거나 아니면 그냥 뭐 옷을 그냥 반바지나 이렇게 위에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가지고 옷 입고 건너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은 수복 입고 엄마도 수복 입고 동생도 이렇게 적당한 거 수복 입혀가지고 강을 건너는데 이제 강아지는 이렇게 제가 목사슬을 잡고 손잡고 건넜었거든요. 그래서 다 손잡고 이렇게 건너는데 강기슭이 한 반쯤 들어섰을 때 물살이 되게 심해요. 압록강이 그 상류 쪽이라서 그래서 밀려가지고 물에 밀려서 제가 물이 꼼수복이 이쯤 오는데 물이 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몸이 엄청 무거워서 그 깊이가 어디 허리까지 와요? 원래는 보통은 한 허리까지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압록강이 뭐 길을 어디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깊은 데도 있고 좀 얕은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 건너는 구간이 깊은 곳을 제가 몰랐어요. 했어가지고 들어섰는데 그렇게 깊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그만한 차이로 이렇게 깊어지더라고요. 해가지고 물에 쓸려가지고 휩쓸려서 좀 이렇게 밀려서 떠내려갔어요. 근데 물에 막 휩쓸려서 밀리고 하는데 조금 밀리다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목사슬을 이렇게 잡고 건너던 개가 먼저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딱 발로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 때문에 살았어요. 큰 강아지? 네, 엄청 큰 덩치가 큰 강아지는 아니었는데 개가 그렇게 버텨주니까 그게 의지가 힘이 엄청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는 중국에서 다시 또 넘겨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또 개를 가지고 사람도 이제 살지 말지 하는 그런 길을 가는 거라서 이제 걔는 그냥 저희 집 넘길 때 같이 넘기고 네, 네, 어쩔 수 없죠. 네, 마음 좀 아팠는데 그래도 또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걔는 거기에서 또 사는 게 걔도 또 그게 편한 길이고 해서 뭐 어디 가서 잡혀가서 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해서 강을 딱 건넜을 때 동생이 많이 추웠었나 봐요. 밤이고 하다 보니까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우리 집에 언제 돌아가? 하는데 그게 음. 정말 엄청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알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는 건데 동생은 아직 어리고 모르다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긴 했어요. 중국집 가서 네. 다음은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심양? 저희가 첫날은 엄마를 짐꾼으로 가장해서 동생이랑 엄마를 하루 간격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날 짐 내갈 때 엄마를 중국에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동생을 데려가고 해서 중국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산에 북한에서 일하러 넘어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데 가서 엄마를 좀 부탁할까 아니면 인삼밭이라고 해서 그런 데 가서 부탁을 할까 고민 중에 이제 그래도 인삼밭이 좀 안전한 것 같아서 해서 거기에 가서 돈 주기로 하고 엄마를 첫날 부탁했고, 그리고 다음날 동생 데리고 가서는 거기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브로커를 불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자그마한 짐차가 와가지고 저희를 그냥 짐 싣고 가듯이 차에 눕혀 이렇게 짐 트럭에 눕히고 위에다 짐 이렇게 뭐 간단한 것들 싣고 방수포 같은 거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백으로 이동했고, 그래서 장백현이라는 곳에서 연길인가? 그런 연길 쪽으로 나가서 연길에서 청동가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단둥 이런 데로 가서 거기에서 베트남으로 갔어요. 그러면 브로커는 한국에 먼저 와 있던 그 친척이 소개시켜준 거예요? 맞아요. 삼촌한테 전화를 해서 삼촌이 브로커를 아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 브로커가 또 한국말이 되는 그런 분이셨어가지고 그분이랑 연락을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브로커가 데리러 가니까 안내를 따라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저희가 산에서 장백으로 이동할 때 브로커, 또 장백에서 연길로 나갈 때 브로커가 달랐고, 또 연길에서 뭐 청도 이동할 때마다 브로커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하고 브로커들끼리는 서로 얼굴을 안 본다라고 해가지고 어디에다 저희 그냥 내려놓으면 거기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동을 했어요. 참 탈북민들이 넘어와서 브로커를 알고 탈북한 사람하고 모르고 탈북한 사람 진짜 운명이 할당 차이잖아요. 네. 이렇게 알면 바로 이렇게 직행으로 오는데 모르면 팔려가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며칠 만에 베트남까지 가는데 한 거의 1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딱 열흘 만에. 네. 위험했던 순간 없었어요? 저희는 브로커들끼리 연결할 그때가 저희는 제일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누가 데리러 안 오면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불안했구나. 네, 공안이 와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신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베트남으로 건너갈 때, 강 건널 때 되게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처에 바로 근무 서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잡히면 이제는 그냥 끝이고,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숨죽이고 강을 건넜던 기억이 나요. 한국이 암만 추워도 양강도 11월보다는 따뜻하잖아요. 네, 근데 많이 따뜻하죠. 거기서 떠나신 분들, 특히 삼지연은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데서 떠났는데 네, 반팔 같은 거 안 챙기고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겨울이면 다른 나라들도 다 겨울인 줄 알았어요.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따뜻하고 해서 주는 반팔 그냥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기했죠. 네,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11월에 탈북해서 한국엔 언제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라오스로 가서 라오스에서 대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바로 왔는데 이제 라오스에서 대기한 기간이 거의 한 1개월 정도? 1개월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다른 분들은 많이 대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입국은 15년 1월 정확히 15일 날 입국을 했어요. 그러면 14년 11월에 말에, 탈북해서 네. 말에 탈북해서 거의 정말 빨리 왔네. 그러면요. 네, 저희는 거의 바로바로 네. 한국행을 해서 왔어요. 비행기 처음 타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비행기를 탔다는 게 많이 행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긴장감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비행기를 탔지만 이게 정확히 한국으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고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했어가지고 행복감 반, 긴장감 반 했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 사실 때 한국 드라마랑 좀 많이 보셨죠? 좀 저희가 국경 연천이다 보니까 좀 본 편이죠. 네. 그래서 한국에 탁 들어왔을 때 첫 인상은 어땠어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안도감이 많이 들었었고, 큰 결심을 하고 출발한 건데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야 할 그런 기대감에 많이 그 마음이 벅찼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고, 뭐 20대 중반밖에 안 됐을 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또 가족들하고 성공했다는 것도 많이 기뻤었고, 그리고 또 보여지는 그 한국의 환경이 많이 좋았어가지고 네. 그게 많이 또 기쁘기도 했어요. 우리가 조사할 때 네. 그래도 어린 여성이 왔는데 그게 뭐 노동당원에 뭐 이제 네. 군복무 뭐 네.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자주포 부대에 네. 있다 왔다고 해서 조사를 또 빡세게 받지 않았어요? 그 조사를 빡세게 받았죠. 꼼꼼히. 그리고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간호사 학교를 갔던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부대 이동도 많이 했었고 그러고 연락병도 하니까 뭐 많이 가봤을 네, 거네요. 그러고 간호사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간호사 생활을 하는 과정에 또 청년학교라고 해서 그 북한에서 청년비서 양성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도 다녀오고 했어가지고 이동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에 제가 지냈던 그런 이동을 했던 기간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꼼꼼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난 스탑으로 거의 매일 글 쓰고 조사를 받았어요. 특별 보로금 좀 챙겨주시던가요? 저희 부대에서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큰 비밀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니는 저보다 더 깐깐하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양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하나원 나와서 어디로 배치받았어요? 저희가 울산으로 갔어요. 왜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였는데, 이제 저희가 어디에 조언을 구할 데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원에서 지내는 기간에 뭐 지역들 이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 좀 찾아봤는데 울산이 그 중공업이 많이 그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특성상 봤을 때 엄마가 나이 좀 있고 하신데 취직이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울산을 선택했어요. 가보니까 취직 잘 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중공업 쪽 이런 데들 취직 엄마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엄마가 나중에 일하신 곳은 그런 중공업이랑 아주 무관한 데로 무슨 부속품 생산하는 이런 데로 취직을 하셨었어요. 수영 씨는 한국 가면 나는 뭘 하고 싶다 이런 꿈은 갖고 네, 왔어요? 저는 북한에서 뭐 크게 막 큰 경험은 아니었지만 장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북한을 벗어나면 제가 하는 것들이 뭐 약초를 넘긴다고 해서 그게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국 도착해서 보니까 약초 팔려고 왔어요. 한국 와서 보니까 이제 딱 국정원에 도착하고 나서 3일도 안 돼서 느낀 게 한국에서 공부를 안 하면 적응 자체를 못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역시 똑똑하네. 그게 신문을 봤어요. 그게 국정원에서 이렇게 모이는 시간에 나오다 보면 복도에 신문들을 이렇게 꽂아놓고 하거든요. 그 신문을 처음에 뽑아둔 신문이 그 한국 경제인가 그런 경제 관련된 신문이었는데 그 신문 하나를 몇 번을 읽었는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컸어요. 이제 나가서 사회에 적응을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울산 가서 대학 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부를 하려면 울산보다는 서울이 낫겠다 싶어서 이제 막 온라인에 뭐 어디 조언을 구할 데가 없다 보니까 온라인에 막 검색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 준비를 하는데 서울에서 지원을 하는 곳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서 한 2개월, 3개월 거의 생활하고 그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회사 생활 좀 올라와서 얼마 안 돼서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 생활 하면서 대학교 준비를 해서 그러고 나서 대학교 입학을 그럼 울산에 사는 그 2, 3개월 동안에 그 해변에 가서 도대체 무슨 사진을 찍었길래 언니가 그거 보고 쇼크 먹어가지고 내가 한국 간다고 그때가 한참 여름이었어가지고 바닷가 구경을 시켜준다고 이제 저희 삼촌이 저희 가족들 다 데리고 그 바닷가를 가는데
뭐 바닷가 가려면 수영복 같은 거 뭐 다들 입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수영복 사러 갔는데 그게 진짜 놀랐어요.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떤 거 입냐고 했더니 누구 뭐라고 안 한다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치마 달린 비키니긴 한데 그래도 아주 과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스커트 같은 게 달린 그런 수영복을 비키니를 선택을 해서 입었는데 이제 저한테도 충격이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입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북한에 있는 언니한테는 그게 더 충격이었나 그러니까 봐요. 언니가 이것이냐가 가자마자 막 야하게 입고 막 이렇게 눈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는 그 바나나 또 썩어 빠진다는 네.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왜 바나나가 썩는지 그걸 그렇게 고민했다고 네. 그러던데. 저도 그 얘기를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듣고 많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제 언니한테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실제로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사과랑 바나나를 사두고는 다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를 이렇게 바나나를 사면 한 송이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사면 몇 개를 먹으면 그게 한 3일 지나면 그게 거먹게 되고, 그동안 이걸 다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나나를 다 먹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언니한테 솔직하게 했죠. 그리고 사과도 잘 먹을 것 같았는데 사두면 그게 사과가 일주일 이상씩 막 길게는 1개월씩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언니한테 했어요. 언니는 충격받고 또 계란 얘기 됐다면서요. 우리 월급 받으면 계란 매달 산다고 하루 일하면. 네, 맞아요. 그래서 쌀도 저희가 보통 그때 삼촌이 그 울산 중공업에 일을 하고 계셨는데 삼촌은 하루 받는 그 급여가 그때는 뭐 17만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17만으로 그때 당시 쌀이 정확히 얼마 했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계산해 보니까 1개월도 먹고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해서 1개월 이상 살 수 있다라고 언니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달걀도 그때가 뭐 몇천 원도 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30알짜리 한 판이. 그래서 그 이야기도 했고 하니까 언니가 솔직하게 제가 와서 겪으면서 본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죠. 북에선 바나나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이제 뭐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가족들 뭐 특별한 뭐 결혼식이 있거나 아니면 뭐 누구 한갑상이 있거나 그러면 중국에서 상을 이렇게 받아와요. 그래서 뭐 상차림이 뭐 150 중국 위안으로 뭐 150짜리, 200짜리, 300짜리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를 박스에다가 해서 받아올 때가 있어요. 하면 그 안에 사과도 들어가고 돈 주고 한 상 딱 만들어 보네요. 네, 상차림에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비싸면 가짓수가 더 많아지고 좀 더 품질이 좋은 거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바나나가 항상 들어있었어가지고 뭐 한 송이나 두 송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날에 받아다가 먹고 했어요. 어떤 분은 자기는 그래도 북한에서 바나나 먹어본 자기 그래도 잘 살아가지고 먹어본 사람이라고 딱 생각하고 중국 왔는데 왜 바나나가 노랗지? 이랬대요. 네. 자기가 먹어본 바나나는 항상 새까만 것만 먹어봤는데 북한까지 들어오면 다 변하잖아요. 네. 해산도 그렇게 노란 바나나 들어가요? 저희가 받아오면 신선한 바나나를 받아오긴 하거든요. 이렇게 그 중국 사람들도 알아서 북한에 들어가면 이제 그 상할 수 있는 생각을 해서 완전히 익지 않은 바나나를 약간 파란기가 있는 바나나를 주거든요. 그래서 들여가서 한 이틀 정도는 신선해 보여요. 근데 그리고 지나면 바나나 보관하는 방법을 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겨울에 북한이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춥지 않은 곳에 보관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창고에다 넣으면 그게 냉동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창고에만 넣으면 바나나가 금방 까매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온도가 너무 낮아서. 네. 지금 초코파이 라면은 좋아하세요? 라면은 잘 먹고 있는데 초코파이는 먹어본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 먹었지? 마지막으로 옛날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초코파이인데 살쪄 이제는 먹으면. 그러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그렇게 자주 먹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건강도 생각하고 해야 하니까 또 너무 달 거는 자주 먹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참 집안에 똑똑한 딸 한 명 있어가지고 이 집안은 엄마도 삼자매도 다 오고. 저희 운이 좋았던 거죠. 아버님은 또 일찍 돌아가셨죠? 저희가 14년도 말에 나왔는데 아빠가 제가 전역하는
해에 아빠가 3월에 돌아가시고 제가 집에 오니까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빠 돌아간 사실을 아빠 돌아가시고 한 1개월 됐을 땐가 군에서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아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저한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그 연락통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셔도 자식은 모르고 모르는 근데 거죠. 그게 너무 북한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군대 가면 연락도 못 하고. 그때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부모 돌아갔다고 집에 가는 군인은 없었잖아요. 진짜 부자 큰 간부집 아니면. 네, 뭐 집에서 직접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가끔 뭐 부대 간부들하고 집에서 직접 연락이 되는 그런 친구들은 흔치는 않죠. 뭐 보기 힘든 그런 케이스였어요. 뭐 집에서 뭐 그런. 네. 왜 한국 와서 대학원 졸업했어요? 사업한다고 이제 외대에 입학을 해서 한 2년 정도 다니고 그러고 외국계 회사에 취직하게 돼서 이제 대학교 생활 그만두고 했다가 지금 다시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또 사업하려면 대학원 가서 또 인맥도 쌓고 하고 그게 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주변에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뭐 도대체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지 궁금할 것 같은데 그 자세히는 뭐 몰라도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그게 그 무역 쪽이고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출 품목이 식품이 기본이고 최근에는 화장품을 추가를 해서 화장품은 한 2년 정도 됐고 사업을 시작한 지는 2020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식품은 2020년에 사업 오픈하면서부터 해서 외국에 파는 거예요? 예,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도 맨날 나가 다니시겠네요? 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 이런 것들 큰 전시회들이 다 해외에 대부분 많고 해서 아니면 뭐 미팅이라던가 이런 이유 때문에 출장을 좀 다니는 편이고 그리고 뭐 거래처도 만나려고 뭐 샘플링 하려고 여러 가지 주로 어느 나라 많이 가세요? 식품 수출하는 쪽이 미국 쪽이고 해서 그쪽에는 자주 가지는 않고 가끔 가고 이제 화장품을 좀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동남아로 좀 가는 편이에요. 동남아? 네, 그리고 중동도 좀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가는데 요즘은 또 상황이 별로 안 좋고 해가지고 손잡고 건넜던 11살 동생은 지금 지금 대학 다닐 나이 돼? 지금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있어요. 저랑 같이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있어요. 같은 학교는 아닌데 이제 같은 시기에 졸업하게 됐네요. 저다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다녀가지고 여기 아가씨가 됐겠네요. 네, 동생은 이제 북한 출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적응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22살에 북한 노동당원, 그것도 여성이 노동당원 때문에 되게 잘 나갔잖아요. 거기서 정말 출세 코스가 그렇게 또 빨리 노동당원이 되나 뭐. 근데 아무리 출세 코스가 열려 있다라고 해도 모든 게 다 본인의 의지로 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뭐 대학교를 졸업해도 배치를 해주는 곳에 가야 하고 뭐 내가 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외부 세계에 조금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북한을 벗어나면 뭘 하든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이제 한 11년째 살고 계시잖아요? 네. 와서 제일 좋았던 점들이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뭐 그 환경적으로 좋았던 것들도 많고 이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모든 거를 뭐 제가 선택을 해서 하는 거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모든 거를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선택의 자유? 네, 그리고 환경에 있어서는 정말 북한이랑 비교가 할 수 없지만 이제 아무 때나 물이나 전기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뭐 전기라고 하면 뭐 난방도 그렇지만 밥 짓는 것도 그냥 쌀 씻어서 넣으면 빠른 코스를 하면 3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좋았던 걸 세려면 실은 뭐 셀 수 없게 많아요. 뭐 덤물 찬물 나오는 것도 그렇고 뭐 샤워 물이 콸콸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아무 때나 밤에 일어나도 스위치 하나 누르면 전기 불이 환하게 켜지고 그리고 어디 이동을 하려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시간 반이면 빠른 열차 타면 2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여자가 운전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엄마는 처음에 딱 그 입주를 해서 들어갔을 때 주방에서 그 더움을 참을 나오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냉장고가 있는 거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북한 있을 땐 전기 문제도 그렇고 집에 냉장고를 놓고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냉장고가 있는 게 너무 좋고 그 주방 환경이 막 이렇게 마루가 있어서 뭐 불 떼고 이런 게 없잖아요. 탄을 떼거나 이런 거. 네, 그래서 엄마는 그 주방 환경에 너무 감동을 하고 그 이야기를 저희 입주한 날 밤새 한잠 1초도 안 잤거든요. 밤새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전기가 막 밤새 와 있고 그 밑에서 마음 편하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엄마랑 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 기대가 엄청. 어머니한테 좀 큰 주방이 좋은 집을 또 따님이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어서 한번 선물해 드려야 되겠네요. 아무래 해야죠. 자가는 마련을 했는데 이제 엄마가 동생 대학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엄마가 동생 대학교 근처에 동생이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벌써 집 샀어요? 아, 저는 와서 이제 청약부터 그 하나원을 나와서부터 청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그 청약이 당첨돼가지고 집 마련하게 됐어요. 최수영 씨 대단한 것 같아. 들어보면 정말 돌꼭대기 올라놔도 살 것 같은 여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또 그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20년 뒤는 또 얼마나 뭐 회장님 만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 하나원에서 실은 교육을 잘 귀담아 듣다 보면 많은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원에서 배우는 내용을 다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머릿속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원을 나와서 꼼꼼히 살펴봤는데 그 중에 제가 별표를 한 내용들이 청약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다음 날로 바로 청약을 다음 날로 청약을. 네. 혹시 결혼을 하셨어요? 아, 아직은 미혼입니다. 미혼이 시청자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제가 보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여성이 아직도 미혼이라니 널리 알려야 되겠어요. 그래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이게 뭐 특별한 그런 상대를 찾는 건 아닌데 이게 서로 잘 맞고 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뭐 제가 잘 알아요. 아유, 오늘 또 이렇게 진짜 긴 시간 동안에 역시 언니는 언니만이 뭔가 이렇게 매력 있고 좀 들을 얘기가 많고 동생분은 또 동생분대로 한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인생의 또 역전을 다른 길을 걸어온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 진짜 회장님 되신 다음에 한번 또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유튜브 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목표 크게 잡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유튜브만 하는 거 아니고 또 제가 신문에 글도 쓰거든요. 북에서 온 이웃이라고 해서 탈북민 스토리를 써요. 그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그러게요. 뭐 나가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은 없습니다. 오케이. 오늘 또 한 명 인터뷰할 분 한 분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또 오랜 시간 동안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나서 정말 북한 그 남진의 일선에 서 있는 왕사포 주체포 부대에서 복무를 하고 또 탈북해서 한국에서 세계를 누비면서 수출 전선에서 살고 계시는 최수양 씨 오늘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좋은 인터뷰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